미국 CNN 방송에서 보도한 한 편의 인터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주한미군의 이야기가 방영된 이후 미국 여론은 사상 초유의 반응을 보였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9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 내에서도 해당 병사의 귀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미국인 병사. 도대체 그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든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제게 우연히 발령받은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문 곳입니다. 그 말을 꺼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 인터뷰였고 저는 그저 진심을 말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감정이 솟구쳤죠. 진행자도 잠시 말을 멈췄고 방송이 나간 후엔 큰 반향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한국의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검색해 주셨다더군요. 누군가는 제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외국인이라면 꼭 한국에 남아야 한다는 글을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의 인터뷰는 제가 복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자리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짧은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니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이름은 잭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죠. 19살이 되던 해 해병대에 지원했고 22살에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은 하나도 못 읽었고 음식 냄새는 강했고 사람들의 말은 너무 빠르더군요. 평택 기지로 배치받아 처음 몇 달 동안은 거의 혼잣말만 하며 지냈어요. 외출을 해도 어디 들어가기가 두려웠고 그냥 편의점에서 익숙해 보이는 샌드위치 하나 사 먹는 게 다였죠.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이걸 왜 선택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추웠던 겨울밤일이 제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그날 난방기가 고장나 숙소가 너무 추워서 겉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 근처를 걷다가 뜨끈한 뭔가를 먹고 싶어서 용기를 내 작은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서툰 한국말을 하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일어나려는데 아주머니가 잠시만 기다리라며 이불 한 채와 온수팩을 건네주셨습니다. 미군이지. 이거 가져가요. 오늘 진짜 추워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죠. 단지 한 그릇 먹고 간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더 다가가고 싶다고 느낀 건 아마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서울 시내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우연히 노량진 고시촌 근처에서 영어를 공부하던 청년들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줬고 함께 공부하자며 작은 교실에 초대해줬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매주 이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구가 되었죠. 시험에 지친 얼굴, 고민 많은 눈빛, 그 모든 게 저를 미국의 제 친구들과 떠올리게 했어요. 잭슨, 다음 주에도 와요. 같이 공부하고 김밥도 먹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어도 늘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 않은 시간에 저는 그냥 동네에 사는 청년 한 명이었죠. 편의점 사장님은 제 얼굴을 기억해 주셨고 고시촌 근처 분식집 아주머니는 제가 오면 떡볶이에 오뎅 하나를 더 얹어주셨어요. 말은 안 해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여가면서 저는 복무가 끝난 뒤에도 이 나라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결국 귀화를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청서를 냈고 그 순간부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귀화 신청서를 낸 날,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고 제 삶의 방향이니 후회는 없었죠. 한국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은 단순한 임무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직전, 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한국 정부에 귀화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처음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그날 제 마음은 꽤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귀화 사실이 미군 부대 내부에 알려진 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어요. 부대 선임 몇 명은 말은 안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을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전 참모실로 호출됐고 그 자리에서 중대장이 저를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진심인가? 한국에 남겠다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넌 나라를 배신한 거다. 국민 세금으로 훈련받고 이제 와서 딴 나라에 살겠다고.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을 미워한 적도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도 없었어요. 전투 훈련에도 빠짐없이 참여했고 모든 절차에 따라 복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배신자라도 되는 듯한 눈빛이었죠. 군 내부 포럼에도 제 얘기가 올라왔어요. 이런 놈은 시민권 박탈해야 한다. 임무 다 끝내고 딴 나라 가서 잘 살겠다는 거냐? 는 말도 있었고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고 제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국익 위배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제 여권을 임시 정지시켰다는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시민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들은 귀화를 시도하는 제가 외교적 민감 사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상 출국 금지 조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도 미국에도 속하지 못한 채 애매한 신분이 되어버렸죠. 한국에서도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군 복무 중 부여됐던 비자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귀화 심사는 진행 중이지만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했어요. 저는 복잡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했고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 그렇게 제 삶은 하루아침에 공중에 붕 떠버렸죠. 가장 괴로웠던 건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정든 땅에 남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겐 이 선택이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나라였고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곳이었으니까요. 그런 나라에서 저는 이제 버티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그저 평소처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노량진 고시촌으로 갔고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갔어요. 어떤 학생은 형, 미국 못 가게 됐다면서요? 라고 물었고 난 여기 있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는 담담하고 싶었어요.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일까? 고향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어떤 친구는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 다시 돌아오면 다 잊을 수 있어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곳에 있었고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미국 측의 반발이 가장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더 깊은 상처를 준 건 뜻밖에도 일부 한국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고 싶어 진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 마음이 모두에게 같은 울림으로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뉴스에 제 귀화 시도가 보도된 이후부터 인터넷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응원의 말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았어요. 복무 끝나자마자 눌러앉겠다는 거냐? 한국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라는 댓글들을 처음 봤을 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도 다했고 한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지 않고 단 한 장의 기사만으로 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서글펐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저를 정치적인 대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저를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래서 외국인 귀화는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들렸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바랐을 뿐인데 제가 원한 적 없는 논쟁 한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런 말들을 읽을 때마다 이 땅에서 제 자리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명하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오해는 짙었고 그 오해를 지우기엔 제 말보다 더 큰 소음들이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여전히 노량진 고시촌으로 갔고 평일 저녁엔 서울 근교의 다문화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놨죠. 그들과 눈을 맞추고 웃으며 대화할 때면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제가 미군일 뿐이겠지만 제게 아이들이 건네는 형, 다음 주도 와요? 라는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런 일상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고시촌 근처 김밥집 아주머니가 오늘도 봉사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봐 주셨고 어느 날엔 배가 아파서 쉬려고 했더니 감기약이라도 챙겨가 하며 손에 봉지를 쥐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누군가는 저를 기억해 줄 거라고요.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제 진심이 또 왜곡될까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단 한 번, 한 대학생 커뮤니티의 소규모 인터뷰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유명한 인물로가 아니라 한국을 좋아하는 평범한 외국인으로 대해줬습니다. 인터뷰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제 진심이 담겼고 며칠 후 그 인터뷰는 예상 밖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누군가는 이제야 이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댓글 하나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제 진심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량진 고시촌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한꺼번에 왔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열었는데 제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전에 인터뷰를 했던 대학생들이 잭슨의 귀화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린 것이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청원에는 제가 했던 작은 봉사와 일상의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영어를 가르치는 사진, 길거리에서 어르신을 부축하던 모습, 그리고 한국어 공부 메모가 적힌 제 노트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기사화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가 조금의 관심을 끌 순 있겠다 싶었지만 이런 파장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날 밤 청원 참여자 수가 하루 만에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저는 숫자보다도 청원에 남겨진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울컥했어요. 우리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다. 이런 분은 진심으로 환영해야 한다. 이 사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낯선 이들이 제 삶을 이해해주고 제 선택을 존중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일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KBS 뉴스에서는 저와 대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식 리포트로 방송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서툰 한국어로 천천히 말을 잇고 있었어요.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말이었죠. 마침내 꺼낼 수 있어 후련했어요. 방송이 나간 이후로 길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중년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며 김밥을 건네주셨고 시장 통닭집 사장님은 응원해요 하며 웃어주셨어요. 그런 작은 따뜻함들이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숨어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정치적 프레임이나 부정적인 시선에 주눅 들기보단 제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한 번은 다문화 청소년센터에서 만난 중학생 아이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중에 제일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한국인은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저를 밀어주고 있었고, 저는 그 기대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게 이 땅에 뿌리내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 일기를 쓰고, 한국어 신문을 읽고,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제가 평택 기지 근처에서 가장 자주 갔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은하수 통닭입니다. 허름한 간판에 오래된 나무문, 테이블은 4개뿐인 조그만 가게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까워서 들른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죠.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이 벽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날도 혼자 맥주 한 캔과 양념치킨을 주문하려다 말이 안 통해 한참을 버벅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웃으며 저를 빤히 보다가 치킨을 하나 들어올리며 이거 하고 묻더군요. 저는 손짓으로 맞다는 표시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김미숙 사장님의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말없이 치킨을 먹고 계산만 하고 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게 되었죠. 한 달쯤 지나서는 사장님이 먼저 오늘도 그거 먹을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며 가게에 갈 때마다 준비해온 한두 문장을 연습하듯 사용했죠. 그녀는 그게 귀여웠는지 자주 웃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장님 딸이 가게에 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던데 학교 영어 숙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대화를 듣고 도움을 주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저는 매주 한두 번씩 그 가게에 들러 딸아이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때부터 절 잭슨이 아니라 우리 막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한 번은 사장님이 몸살로 가게 문을 닫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이 꺼진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도 없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셨다는 이웃 말에 다시 돌아오는 길, 장을 봐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키를 찾느라 한참 걸렸지만 결국 가게 문을 열 수 있었고 그날 저는 그녀 대신 설거지를 하고 배달까지 도왔어요. 다음 날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들이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시기였죠.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김 사장님이 조용히 말하셨어요. 내일 바쁘지 않으면 우리 집 와요. 같이 밥 먹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고향에서 추석을 보낸 적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초대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리자 고소한 갈비찜 냄새가 퍼졌습니다.
거실엔 딸아이와 그녀의 남편이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송편과 잡채, 전들이 가득했어요. 어색하게 앉은 저에게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죠. 잭슨, 우리 집은 크지도 않고 전통도 없지만 오늘은 내가 우리랑 함께하는 가족이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셋이서 웃으며 송편을 만들고 저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안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순간 사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넌 그냥 손님 아니야. 우리 식구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제게 가장 깊은 위로였고 동시에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만든 말이기도 했습니다. 추석 이후로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곳이 제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화 신청 서류를 다시 정비해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힘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했어요. 단지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한 방송 클립이 한국 SNS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이죠. 방송 인터뷰 중 한국은 전 우연히 발령받은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문 곳입니다라는 제 말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진 장면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수많은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도착했어요. 응원합니다, 잭슨. 우리나라에 와줘서 고마워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 청년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는 노량진 고시촌에서 함께 영어 스터디를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잭슨의 귀화를 지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서명수가 3만 명을 넘겼고 청와대 게시판은 응원 댓글로 가득 찼어요. KBS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를 짧게 다뤘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놀아주는 장면, 시장에서 온수팩을 받아 감사하다고 말하던 장면, 그리고 조그만 치킨집에서 사장님 가족과 함께 송편을 빚는 모습들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인터뷰 막바지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대본에 없던 제 진심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변호사를 통해 들은 말이 있었죠. 법무부와 외교부가 제 귀화권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불려갔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인터뷰실에는 담당자 2명과 통역관 1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이름이 여권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싶은 동네, 그리고 마음이 머문 땅이 한국일 뿐입니다. 긴 침묵 끝에 담당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잭슨 씨,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 저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간단한 귀화 신고식에 참여했습니다. 제 손에는 새로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이 들려 있었죠. 그 여권을 들고 사진을 찍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의 한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에요. 고시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삶의 희망이 되었죠. 매주 금요일이면 아직도 은하수 통닭에 들러 치킨을 먹습니다. 김미숙 사장님은 여전히 저를 보면 우리 막내 왔네라고 반겨주세요. 고맙고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누가 물어요. 왜 한국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냥 이 나라가 저를 품어줬어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해 주시고 싶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